오늘 장도 눈에 다 보여지는 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미국 증시의 약세의 가장 큰 기준은 어떤 게 되나요? 미국 증시의 약세의 가장 큰 기준. 다른 내용 다 떠나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 중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하 당분간 없다. 어? 시장에서는 1,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UBS 쪽인가?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1, 4분기에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쪽의 기준은 뭐냐면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고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서 그 경기 둔화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UBS 쪽의 전략적인 전망치인 거고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한다 이런 쪽도 있고 연준의 기준은 무조건 4분기입니다. 4분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내용이 형성돼 있지 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론은 금리를 지금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내년으로도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그럼 그 내용인즉 특히 뭐 VIP 회원님들 또 우리 메타방 회원님들은 뭐 절대적인 신뢰를 윤정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가의 과금을 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정두 말만 들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20년 또 10년, 5년, 3년 함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계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응? 외부에서는 지금의 이 금리의 해석 부분을 뭐라 그래요? 아, 꼬맹이들 특히 꼬맹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경험도 없고 유료 활동만 하고 있고 야간에만 방송 나오고 히든 종목 주게 헛소리하는 친구들, 히든 종목 다 가려놓고 방송에 갖고 나온 종목이 가장 자신감 있는 종목이고, 응? 우리처럼 내일장 공략주가 오늘 내일장이 뭐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다 내일장 공략주예요. 5종목 변동성 매매가. 그 종목군들에서 어마어마한 슈팅들이 나와요 지금. 근데 무슨 소형 잡주 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잘 가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0% 이런 거 말고 좀 제발. 결론은 금리 인하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네.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버냉키 의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파월 의장이. 결론은 잘 생각해 보세요. CPI가 발표됐을 때 CPI보다 살짝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와서 4%의 CPI가 형성됐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악재인 양 그날은 비트코인도 좀 빠졌어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그때 똑같은 거예요. CPI가 예상치보다 소폭 위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단 말이지. 왜? 지표가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소매 판매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소매 판매가 많이 되니까 소매가 많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가격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응? 소비자 물가지수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근데 그 부분이 다 같이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뭐 경기가 어려워야 하지만 그건 2000년부터 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날 기준에 IT의 조정은 굉장히 꿀이었다. 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비트코인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하나 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폭등이 나왔죠. 상한가가 났어요. 상한가가. 그게 1월 11일입니다.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그게 1월 11일이 벌써.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이 그럼 이번에는 PPI 꼭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인가 PPI 나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CPI가 예상치를 소폭 넘겼기 때문에 PPI도 넘겼겠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랑곳 없이 가. 그럼 결론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때 CPI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기술주들 조정받고 뭐 기술주 끝났네. 엔비디아가 그날 5% 조정받았나?
끝났네 뭐 난리가 났었던 상황에 윤정도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가장 가파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였는데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금리 인하안에서 시장이 밀립니다. 금리 인하안에서 우리나라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못 가냐고, 왜 못 가야 되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해서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지수 폭등에, 유럽 폭등에, 일본 폭등의 수준이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미국은 3,600, 유럽은 3,500, 일본은 4,000을 넘긴 상태, 대만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2월에 넘기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 대만이. 동네 창피해서 무슨. 근데 왜 우리나라만 미국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우리가 못 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결론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시장 폭등이죠. 그러면 그 시장 폭등을 누가 땡길 건가의 기준. 단순하다니까. 주가 올라가니까 예 좋아요. 오늘 10만 원 넘기니까 한미반도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꾸준하잖아. 작년부터 2만 원에서부터. 한미반도체 주력 포트폴리오 5% 꼬박꼬박 넣어놓고. 하이닉스 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오늘 1.75 눌린 거예요. 내일은 다시 신고가 나오겠지. 왜요? 엔비디아가 미쳐 있으니까. 왜 미쳤는데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 결론은 내일 기준에서 미국의 IT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새벽에 엔비디아는 0.8% 강세로 끝났습니다.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빠지고 나스닥이 1.65%가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0.8%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또 나와. 그 흐름 속에서 그럼 하이닉스는 왜 못 가나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쉬는 거지 무슨 그거를 못 갔네를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엔비디아가 얘도 마찬가지로 끝났어? 막 게시판들 보고 그러면 막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끝났네 뭐 어쩌네. 저 엔비디아의 저 흐름, 저 흐름. 오늘 저 엔비디아하고 다 잘라놓으셨나? 엔비디아 하나만 세상 잘라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표를 자른다는 게 시간도 길어지고 너무 어렵더라고. 오늘도 종목 그냥 끝나고 자를까 고민 중이에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거 다 그려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전일까지의 기준에서의 엔비디아의 흐름 범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 범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110불 잡아드렸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상향을 시켜놔드렸죠. 주봉 기준에서도 급증갭 발생이 돼 있다. 그 기준에 엔비디아 잘 보세요. 차트 올려드릴 테니까 VVIP방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카톡방 차트 한번 보세요. 어제 차트하고 오늘 거 봉하고 완전히 다르죠. 주봉의 기준에. 어제 윗골이 달려 있었잖아요. 어제 종가가 852불이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오늘 859불이에요. 859불. 엔비디아가. 이해되세요? 엔비디아 차트 잘라놓고들 퇴근했나요? 전달 또 안 하고 전달 안 돼서 못 자르고 퇴근했나? 안 그러면 내가 자르려고 그래. 그렇게 자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잡아주는 거고. 제가 자를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 줄 거누는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자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줄 거누는 기준하고 차트의 줄 그리고 그냥 이평선 선굵기들이 자꾸 누적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빼버렸잖아요. 엔비디아 이평선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기준점들. 결론은 엔비디아 쪽에 이제 그 흐름 부분을 신고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자르면서 뭐 파일명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을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돼서 제가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미리 직원분들이 잘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일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자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조금 전에 이제 차트 올려드린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꼬리가 달려있던 부분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봉으로 형성이 됐죠.
대장은 누구예요?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면서 역사상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 넘긴 세 번째 종목이 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이 된 겁니다. 2조 달러를 넘긴 게. 예? 그런 상황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황 부분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분간은 또 실질 금리를 낮추겠다, 언제부터 낮추겠다는 얘기 코멘트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싸 가오리 눈 안 나 대박이래요 뭐 이러고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을 필두로 고금리의 시대의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누구예요? 성장주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성장주예요. 고금리 시대에는 그 금리를 이겨낸다라는 거죠.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경기가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번엔 가파르게 올렸지만은 그때는 17차례 FOMC 회의 열리는 17차례 내내 금리를 올렸어요. 17차례 내내. 그러다 보니까 17차례 내내 금리를 올릴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정신 나간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거는요. S&P 5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S&P 500 지수의 기준이 우량주 500 종목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S&P 500 지수의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그다음 제가 깜빡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달라고 하신 분 같이 녹화해버리면 되겠다. 뒷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이 S&P 500 지수의 기준, 우량주 500개 종목의 기준으로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 인하 시기의 기준이 딱 잡혀요. 잡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고,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는 3차례 있습니다. 그 3차례 정도 외우는 거, 그거를 우리 연구원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방송 출연하는 캐스터분들도, 아나운서분들도 그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싫어해. 전문가는 마케팅할 거 그거나 구상하고 앉아있고. 자, 보시면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금리 인상 시기거든요. 이번에 금리 급격히 인상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때는 정상적인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려요. 8번 열리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니까 6월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8번 한 번에서 17번 올린 거예요. 한 번에 25bp씩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해서 1% 9.11 테러 이후에 9.11 테러 이전에 저점금리가 저금리가 3%였거든요. 근데 9.11 테러 터지고 3%까지 낮춰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경기 부양의 효과가. 그래서 1%까지 낮춘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시기에 경기 부양이다, 시장이 좋다, 이게 아니야. 금리를 낮추는 시점에는 최저금리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시장 박살.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애들은 완전히 걔네들은 그 진짜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폭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저금리, 얼마예요? 제로금리죠. 제로금리까지 낮출 때가 바닥 인식이 잡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17번 금리 올릴 때 언제 금리 멈추나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하나요?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 또 인상한대요. 너무 안 좋아요. 그건 경제학 논리상 고금리, 최고금리, 고금리 최고점에 달했을 때에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기업이나 가게가 힘들어질 수 있다. 가게가 이자 부담 요인이 높아지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기업들도 고금리면은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그건 최정점에서 하는 얘기지. 그조차도 모르고 뭔 얘기를 해. 금리 올리는데 그게 악재인 것처럼. 지표가 좋아서 올리는데. 지표가 좋은데도 안 올리면 그 인플레이션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 올리기 전에 경기가 급격히 좋아져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드디어 올린 거고, 이젠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는 그 금리를 계속 엄살 부리고 낮춰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더라도 지금은 견딜만해, 지표가 좋아. 그랬는데 2007년 정확히 9월에 금리를 낮춥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2007년 10월에 다 찍힙니다. 우리나라만 11월까지 조금 움직임이 나와요. 왜요? 2007년 10월 2일 날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날이에요. 그때만 해도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 시가총액 2위 포스코죠. 그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그날 아무 이유도 없이 개장 초부터 폭등이 나와서 6%의 폭등, 마감동 효과에 추가 6% 폭등이 나와서 12%의 폭등, 아무 이유 없이 역사적인 날, 악수한 날.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지수로 끝납니다.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그게 정점이 돼서 포스코 무너졌죠.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2007년 9월에 해요. 왜 합니까? 2007년 초에 서프라임이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택담보대출의 프라임이 80%, RTA가 10%, 서프라임이 10%, 그 수준인데, 서프라임은 3등급, 신용등급 한 3등급,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 그분들께 집 하나가 1억이라고 치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집 하나 1억이라고 치면은 5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도록 9,500을 대출을 해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행권이나 투자은행이 되겠죠. 투자은행에서 강조를 합니다. 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000만 원 올랐어요. 어떻게 돼요? 10% 수익인데 그것을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500만 원 넣고 9,500 대출 받았는데 500만 원 넣고 1,000만 원 올랐으니까 200% 수익 났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 200% 수익 난 사람이 아우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집을 2채를 더 사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도 뭐 무슨 뭐 전세왕 뭐 연립주택왕 뭐 몇천 채 갖고 있는 그런 류의 흐름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정점에 도달되다 보니까 거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서프라임이 2007년도 초반에 불각이 됐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막아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2008년 1분기에 벌써 이제 뭐 시장은 금리를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췄잖아요. 내리는 시점부터 박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지금 심각해졌어. 야, 이 서프라임 큰일 나겠는데? 그 박살 난 거예요. 박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박살이 난 거라고. 농담이 아니라 박살. 그러고 나서 2008년 여러분들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서프라임 사태인 거고, 미국의 5대 IB가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베어 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메릴 린치,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 중에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2008년 1, 4분기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로금리까지 급격히 금리를 내렸는데도 결국은 부양이 안 됩니다. 정점을 못 찍어요. 제로금리까지 2008년도 말에 내렸는데. 그럼 바닥은 언제 찍느냐? 정확히 2009년 3월 2일 날 찍습니다. 3월 2일인가 5일인가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1% 금리까지 낮춘 이후에, 이건 생생하게 윤정도가 다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때 시장에 한국경제TV 와우넷, 한국경제TV에 메인으로는 맨날 나가서 윤정도는 개박살 난다 다 팔으라고. 가지고 있는 거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 딱 그거만 갖고 있고, 기아도 빼버렸죠. 현대차만 갖고 있었고. 결국은 대적중인 거지. 그리고 돌린다 싶으면 원흉이 됐던 은행하고 건설을 사셔야 된다. 그 기준을 잡아드렸고. 금융지주사. 근데 방송 나오는 애들은 다 거꾸로인 거야. 시장은 뭐 얼레벌레 뭐 어영부영해. 오늘은 빠진다 그랬다 내일은 오른다 그랬다 막 정신 하나도 못 차려. 지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엔 종목은 계잡주를 줘요. 그리고 은행하고 건설주를 팔라 그래. 왜? 뉴스 보니까 걔네들이 원흉이고 나쁘거든. 근데 결국은 걔네가 낙폭과되기 때문에 주력은 아니더라도 2순위의 기준에 잡아야 되고, 또 특히 1금융권은 무조건 사야 되는 기준이거든.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거꾸로. 그러니까 결론은
제로금리에서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돌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헬리콥터에서도 돈을 뿌린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그때 당시 버냉키 의장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돈을 무작위로 뿌리겠다. 그래서 제로금리 가지고도 안 되니까 돈을 무지하게 뿌리겠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가 됩니다. 진통이 많았는데 결국은 공화당에서 그 부양책을 통과 안 시키면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무조건 돈 주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든 결론적으로 그게 바닥이 돼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제로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공급 그걸 가지고 그날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랑 똑같이 500포인트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500포인트 뭐 그때 90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거기서도 또 빠진다는 거야. 그래놓고 종목은 또 사라는 거야. 개잡수를. 아우 진짜 정신 나간 친구들. 우리는요 여기서 미친 듯이 배팅이지. 그 경험치가 코로나19 때도 똑같은 경험치로 되는 거예요. 제로금리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의 공급,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그 유동성이 이런 랠리를 갖고 오는데 이번에도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오다가 앞전고점 수준에서 부딪히고 꺾이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면 약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못 간다고 헛소리 찍찍 하다가 그리고 걔들이 사라고 한 종목군들은 다 전부 보면 속된 표현 개잡주고 시장의 주력하고는 상관도 없고 은행이나 건설은 다 팔라 해버렸고 우리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구 가야 되는데 그거 다 팔라 해버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거보셨죠? 박살 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줘요. 아니야. 이 흐름은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이 흐름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000년 이후의 금리의 동향은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기에 시각적으로 보세요. 그냥 레일리지 저때 폭락입니까? 그러니까 금리 올릴 때 레일리지 폭락이냐고. 이때 맨날 나오는 얘기 똑같았다니까.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딨냐고. 그게 다 유료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한 명이 얘기하면 그거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다 그 얘기 갖다 쓰는 거야. 안 돼. 금리 정점에서도 얼마큼 더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가죠. 금리 인하 시점까지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이 그 시기란 말이에요. 금리 정점이죠. 스타트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가. 도저히 금리 못 견디겠다. 또 어떤 문제가 불거져.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뺄 때. 언제부터 뺐다 그랬어요? 2007년 9월부터. 그러면 윤정두가 같이 매매합시다 해도 도망가셔야 되는 거야.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의 정부의 기준처럼 저 PBR을 얘기하고 주식 계속 하실 분들은 조심하세요. 저 PBR 종목을 사세요. 자산가치라도 있으니까 망하더라도 걔네들은 자산가치라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시장이 개뿔이나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저 PBR 줄 사라 그래. 정신 나간 거지. 어찌됐든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고점들을 싹 다 넘긴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한 랠리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다들 특히 이 자락에서 절대 아닙니다. 이거 미친 겁니다. 무조건 시장 박살나야 됩니다. 경험 없는 애들이 유료활동 해본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거 매매도 안 해보고 지 계좌 다 깨져가지고 할 거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증권 포털 사이트가 많았잖아요. 증권 사이트가. 거기서 글 올리고 앉아있고 글 올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앉아있고 모의 계좌 갖고 깔짝대고 앉아있고 그러던 사람을 ARS에서부터 그 사이트들이 전문가 할래? 그래가지고 전문가 된 사람이 부자 아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부자 아빠. 윤정 대표님 원고 좀 주세요 하던.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경제TV에도 그런 부류들이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김준영이, 서한샘이,
가문수기, 과거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지금도 좀 오래됐으면 공부를 해갖고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한단 말이야. 기타 법인이 무슨 프로그램 매매가 기타 법인의 매매라는 둥, 망청 꺼내놓고 영망청 설명을 하는 둥, 거래대금이 없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돈을 받아 먹으니 참. 그러면 뭐 그거 갖고도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 고객들은 상관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이 금리를 인상한 게 언제입니까? 두 번째 2000년 이후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이죠. 아니 금리 인상할 때 시장이 빠졌냐고. 아니 딱 3번만 보면 되잖아.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하고 금리 인하 시기 딱 3번만 보면 되잖아. 그걸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 최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으시죠. 금리 얘기부터 환율 얘기부터 뭐 채권, 뭐 원자재 중요할 때만 딱 얘기하잖아. 시장 깨질 때. 근데 지금 안 깨졌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폭등 랠리의 시초,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장은 처음 봐요. 다른 데가 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해서 3,500, 4,000 가 있는데 우리만 2,600이야.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놓친단 말이야 자꾸. 응? 결론 어때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럼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총 3번뿐이 인상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시장 박살나는 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코로나19 터지면서 제로금리로 돌린 거야. 그죠? 중간에 한번 그 2018년 12월 달에 조정받은 거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파월 의장을 굉장한 압박을 준 거죠. 야 금리 내려, 금리 내려, 금리 내려. 결국 금리 내리는 방향으로 설정이 잡히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건 차익 실현 욕구였고, 코로나19 때는 경제 지표는 리먼 때처럼 서프라임처럼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요. 코로나19 때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코로나19 뭐 기업 실적이 나빠지거나 할 수는 있었어도 리먼 터질 때는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은 리먼한테 돈 물린 은행이나 증권사 무지 많았어요. 리먼에서 해칭을 하니까 뜯긴 데가 많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그 당시도 이걸 조절을 할 때예요. 그래갖고 보도자료가 나왔다가 없어져 버려. 기자가 삭제돼 버려. 하여간에 그 관점에서 어느 날 하나금융지주가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빅4가 있는데 유독 하나금융지주만 폭락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 방송 나오는 애들은 아예 모르고 걔네들은 바본 거고, 윤종처럼 야간에 나오는 유료 전문가 애들 걔네들은 전부 99%다 바본 거고, 그나마 낮에 나오시는 리서치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은 몰라. 센터장급이나 돼야 조금 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이게 2015년 MTM 방송 원고로도 제가 작성을 해서 방송에 갖고 나갔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유독 걔만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뭐라고 쓰냐면은 그 당시에 업체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굉장히 우량한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1차 벤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근데 그 1차 벤더에 불안전 판매를 한 거죠. 키코 사태 기억나시죠? 불안전 판매란 말이에요. 사실은 키코 끼역 꺾어 팔기. 니네 대출 받으려면 니네 키코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손실은 무제한, 수익은 제한적인 범위의 수익인데 한 방향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손실은 무제한인 파생 상품을 강매를 시켰단 말이에요. 키코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스노우볼이라는 더 심각한 상품을 강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우량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에 납품한 1차 벤더, 대주주께서 자기 집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농담해라. 자기 집은 싹 내놓고 다 내놓으셨어요.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야. 키코 사태로.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이 업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급 보증을 해줘요. 이건 파생 상품의 문제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니까. 삼성전자 지급 보증해주고 선납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뭐
급여가 나가고 원자재 사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 업체에 대한 파생 상품이나 이제 지분을 일부 갖고 있어서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을 일부 갖고 있어서 하나금융지주가 급락이 나왔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도배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KB금융이나 나머지도 추가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였냐면은 돈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 시스템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은 하나금융지주의 조정은 사실은 한국금융지주가 하나금융지주 상장하기 전에 한국금융지주가 3%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상장해서 고점을 막 향해서 고가를 형성할 때에도 한국금융지주가 그 3%를 안 팔았는데 당장 농담이 아니라 리먼에게 뜯긴 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자금 유동성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돈 1,000억이 없는 거야. 뭐 1,000억 어마어마하지만 하여간에 1,000억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유동성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3%의 지분을 장내 매도를 통해서 다 때려버린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블록딜도 안 되잖아. 그 3%를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가지고 장내 매도 이틀인가 3일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에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신한지주를 갖고 있다가 바로 하나금융지주로 바꿨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 당시에 증권사 사장 센터장 분들하고 4분 정도 식사를 하다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나중에 하나금융지주가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 공시를 합니다. 한국금융지주 통해서. 어떤 공시를 해요? 실적 공시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법인 지분 있잖아요. 그 지분 전량 매도. 현금화. 그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자금이 경색이 됐다고.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그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의 흐름은 굉장히 무서운 상태였고 옛날 우리 그 동남아들 문제 생길 때 IMF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그때는 선진 시장은 멀쩡했습니다. 동남아하고 우리나라만 박살난 거지. IMF 때 달러가 없어서 박살난 게 아니에요. 뭐 달러 많다고 뭐 달러 많은데 왜 이런 리먼 때 박살나냐고. 우리나라도 달러가 많은데 이번에도 달러 많은데 왜 출렁대고 난리를 치냐고. 달러 많아도 단기 부채도 못 갚아. 어찌됐든 요 기준은 그러한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작은 경색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갑자기 이제 위축돼서 소비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방금 전처럼 무슨 진짜 한국 금융지주가 돈이 없어서 하나 금융지주를 그 폭락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금리는 제로 금리고 종목은 빨리 대처를 못해서 내가 쥐고 있다 할지라도 야 이거는 V자형 반등이다. 무조건. 왜? 제로 금리에 돈 뿌려.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어.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에 사스하고 메리스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는 좀 길게 가긴 했지만 사스와 메리스의 기준에서는 놓고 볼 때에도 V자형입니다. 결국은 V자형이 나오는데 중간에 또 한번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면 약세론자들은 악을 쓰는 거죠. 이거 미친 거다. 좀비가 나올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강세를 띠느냐. 어? 근데 아니라고. 윤정도 말만 들으시라고. 저 기준이 뭐다? 랠리의 실질적인 랠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기준이. 왜? 지표는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표는 금방 회복이 돼요. 돈은요 무지하게 뿌려놨지.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은 배우셨죠? 2007년 9월과 그리고 낮추고 있던 금리에서 2020년 코로나19 때 제로금리로 급격히 내린 그 시점은 무조건 내리는 시점에서 무조건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끝. 그리고 미처 내가 못 팔고 두들겨 맞았다.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제로금리가 형성됐고 부양식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V자형 폭등. 그래서 남들이 저기서 저점 찍고 2,000 깨진다, 1,400 간다 할 때 그 헛소리 할 때 윤정도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1,400까지 내려왔네요. 1,000 깨진다 뭐 할 때 좀비가 막 세상을 지배한다 할 때 윤정도는요. 뭔 소리야?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어? 미친 듯이 매수.
그때 VVIP 방 회원분들만 유동성이 막 공급되니까 시장에 막 난리가 났지. 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지금 거래대금 10조. 4배 올랐던 4배. 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5조가 안 돼요. 5조가 안 돼. 근데 그게 44조 4천억까지 터졌다고. 어? 그때 VVIP 회원분들만 200명이 넘으셨어요. VVIP 회원만. 그 정도로 유동성이 터진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시장이 깨질 수가 있냐고. 그런 이후의 흐름에서 21년도에 추가적인 미국 증시에서의 오버슈팅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원래는 이 자리에서 뭐를 했어야 돼요? 지금 금리 제로 금리로 낮췄죠. 그리고 돈을 무지 뿌렸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인건비 미친 듯이 올라가, 물가 미친 듯이 올라가. 우리 동네 짬뽕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이 됐으면 25% 오른 거. 말이 25%지. 응? 그래서 미국에서 21년도에 긴축을 하겠다 했어요. 긴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다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유동성 공급부터 줄이겠다. 안 줄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된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은 돈이 많이 뿌려져서 경기가 좋아져 있으니, 지표가 좋아져 있으니 잘 나가는 업황 쪽에서는 돈을 막 쓰고 싶죠. 응? 돈을 막 쓰고 싶지. 못 나가는 쪽은 완전히 진짜 쪼그라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유동성을 줄여서 소비도 줄여주고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지 않게끔,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냥 금리를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금리 인상 이러면 안 되고, 금리를 왜 낮추는지도 모르고 금리 낮춰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기준에서는 낮추면은 그건 부양,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제대로 된 부양이 됐구나. 고점에서 낮출 때는 이거 죽는구나. 이제 경기 꺾였다는 얘기구나.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는 야 이제는 폭등이구나. 근데 이때 당시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면서 랠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안 올렸죠. 왜요?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2조 달러씩 뿌리겠다 해버렸단 말이야. 경기 부양책 2조 달러 뿌리겠습니다. 아니, 소외된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지표는 좋지만 지금도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안 좋아. 그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이 미친 거야. 그냥 미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렇게 미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결국은 지표 좋다라는 얘기예요. 체감 온도가 안 좋을 뿐이지 좋은 쪽은 입재져 있어 지금. 응? 네이버 다니시는 분들이 옛날로 생각해봐. 지금은 그냥 훌륭한, 그냥 최상의 업체 아니에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옛날로 생각해봐. 네이버가 무슨 회사야 그게? 물건을 만들어야 회사인 거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지금 파월 의장 굉장한 매파적인 성향이죠. 그 당시는요, 매파잖아. 금리 안 내린대잖아. 그 당시는요, 굉장히 약한 비둘기파야. 아유, 금리 안 올려도 된대. 지금 안 내려도 된대잖아. 안 내린다는 건 뭐 고금리에서 안 내려도 된다. 굉장히 강성파란 말이야. 원래가 강성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생각을 해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2조 달러를 뿌린다는데 금리를 올려? 돈을 2조를 뿌린다는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해? 이쪽은 긴축하고 저쪽은 돈을 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가지고 이 당시 기준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3%까지 감안할 수 있다. 그 CPI, PPI가 2022년 1월 달까지 올라온 게 8%에서 10%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2%에서 8%, 10%까지 올라오는데 시장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또 나중에 돼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PPI가요, CPI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 인상 시기에 제 주장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처럼 차분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이 올려버렸잖아. 올려버렸잖아요. 돈을 뿌려버렸잖아. 경기 부양책으로. 그리고 급격히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요건이 나온 거야. 그러면 원래 올려야 될 자리에서부터로 따진다면 제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고생은 했지만 이때도 뭐라 그래요, 윤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악재 아닙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지표 끝내줍니다. 요거 바닥 따지고 나면 미친 듯이 갑니다. 중간에 우크라이나 사태, 아이 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조정이라는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유럽만 살짝 흔들렸다 끝났어요. 한 달 휘청하고 말았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지금 뭐예요? 최고의 금리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기준에 많은 분들이 금리 언제 낮춰요? 금리 좀 낮춰주세요. 그 정신 나간 거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니 교수님을 만났는데 학과장분이세요. 학자이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의 기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낮추고 어느 시점에 금리를 높이느냐가 다르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중이냐하고 금리를 올리는 스타트냐 올리는 중이냐 금리의 정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주식시장의 관점은. 그분도 결국은 주식이 궁금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리의 정점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건 부양책 쉽죠.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와 경기가 제대로 살아난구나. 랠리. 지금 고금리에서 엔비디아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의 금리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두려움이 없다. 조달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지금 뭐 중동자금부터 해서 소프트뱅크부터 해서 자금 막 1조 달러 모집하니 많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AI 사업 부분에. 그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이거야.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나 이거 금리 너무 비싸서 이자도 못 내겠고 너무 힘들어요. 뭐 제조업체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제 정점이 된다고. 그럼 그때 이제 금융당국이 고민하다가 이거 야 진짜 제조업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조달금리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야 이거 안 되는데 지표가 지금 꺾여버렸어? 야 소매 판매가 줄었어? 야 CPI가 너무 심각하게 밀리는데 이거 아닌데 ISM 제조업 지수는 어때? 50 미만이야. 이거 아닌데 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해야 되겠다. 야 금리 낮춰. 벌써 뭐예요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경제학 논리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요 조달금리도 낮아지고요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바닥금리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게 바닥이 되는 거지. 최고점에서 꺾이는 순간에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석하면은 다 죽으란 얘기지. 하여간에 뜬금없이 이제 금리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건데 자료들은 하나도 안 보여드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금 자료 다 끄집어내서 다 보여드리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장이 좋아서 그래. 장이 안 좋으면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지. 장이 좋다라는 얘기는 CPI 때랑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미국 선물 지금 뭐 강보합 수준이고 0.3 뭐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지만은 IT 쪽에서 엔비디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을 어제장에서도 뚫었다. 그리고 CPI 발표났을 때 1월 11일 날 우리나라 기준에 1월 11일 날 CPI 발표되고 다음 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가 비트코인 영향으로 상한가 갔잖아요. 그때가 CPI였나? 그때는 다른 거였나? 2월이었나? 몰라. 시간이 지나서 나도. 근데 결론은 위험 자산에 자금이 쏠립니다. 고금리라는 거는요. 무조건 위험 자산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꺾여져서 내려오는 순간 어디로 쏠립니까 자금이? 유틸리티 업종. 고정적인 매출이 있고 고정적인 실적이 있고 자산 가치도 있는 쪽. 그게 누구예요? 뭐 예를 들면 한국전력 전기요금 올려서 이제는 실적도 좋아졌죠. 이제 흑자 전환이 되죠. 올해부터. 그런 한국전력, 통신사, KTNG, 이런 쪽, 금융지주사 이런 쪽 꺾일 때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무조건 성장 중입니다. 뭐 AI 시장이 좋아요.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 금리부터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어가신다면 왜 오늘 시황의 기준이 미국장 급락했어요? 왜요? 금리 인하 안 한대요. 그래요? 그럼 이게 추이 추세로 무너지는 장이냐? 아니요. 엔비디아는 강세였어요.
지금은요. 미국장 또 강세예요. 또 신고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요. 결국은요. 미국도 빅테크, 일본도 빅테크, 대만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긴 게 누구 때문에 사실은 TSMC 그 한 종목. 그죠? 우리나라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누구예요?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시가총액 6위 기아 사상 최대치. 오늘도 고점 돌파했죠. 하이닉스 어제 고점 돌파했죠. 시장 2640인데 시가총액 2위 6위가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했다고.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무슨 헛소리하고 현대차가 더 갈 수 있을까 이상한 소리하고 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현대차 시가총액 5위가 52주 신고가를 일냐.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고 그리 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은요. 시가총액 10조 넘겨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냐. 최근 며칠 동안 다른 뭐 바이오주들 다 움직이는데 깔짝깔짝 눌려버리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순위 뺏긴 HLB가 수정주가로 85,144원이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극대응 중에서도 2차전지 작년 7월 28일 고점 찍고 나서 60만원 깨진 에코프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범위의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업종군이 딱 정해져 있어요. IT와 자동차. 거기에 개별. IT 소부장에서는요.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오늘도 사상 최대치 또 찍었죠. 10만 1,500원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또 찍었잖아. HPSP 사상 최대치 찍고 눌림폭.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 이수페타시스 사상 최대치 이제 43,300원. 다 그 수정 주가들 다 고형 마찬가지. 어느 거 하나 지금 IT 쪽 자동차 쪽에서는 극대형주 기준에서 또 1조 이상 기준에서 엉뚱한 무슨 뭐 조선주 갖고 있고, 뭐 조선주가 지금 어떻게 얼마큼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이상한 듣도 못한 소형 잡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시장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돌 던져갖고 맞는 종목만 사도 시장 수익률 이상이고, 시장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고, 윤정도가 딱딱딱 집어준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KB금융,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만 갖고 있어도, LG화학 이런 식으로만 갖고 있어도 계좌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어제 기준으로도 그 수익 범위들을 왜 놓치세요? 오늘은 뭐 종목도 안 할래. 그냥 시황으로 끝낼래. 뭐 종목을 맨날 해줘. 맨날 뭐 무료 회원분들, 저는 모를 것 같아. 우리 무료 회원님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무료 방송만 봐도 괜찮아요. 왜요? 1년 2년 보셔? 5년 10년 15년 20년까지도 윤정도를 알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이 영상 다 올려드리고 윤정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욕심 없다 저 포트폴리오대로만 채우자. 2월 달에도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해드렸잖아요. 20%. 지난 11월 말에도 여러분 9월 10월 폭락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못 움직이는 거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그게 40%예요 지금. 10월 말 종가 대비 40%. 2월 말 종가 대비 20%. 이번 달에만 지난달 말 종가 대비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 이 종목으로만 첫날 장중 기준 5%, 현재 기준 3%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 뭐 종목 차트 하나씩 다 잘라갖고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PPT로 새벽에 다 올려드릴 거고, 그럼 그것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나 고민도 할 건데, 예?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유료로 VVIP방, VIP방 과금해서 또 메타방 들어와 계신 분들이 무료로 보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금하시고 그 고가 과금을 하시고 계시겠냐고. 그죠?
결론적으로 유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고점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라고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거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나 원금 회복해야 돼요 하고 편입을 못 하시는 절대 신뢰가 없죠. 그거 잡아드리고 그 역할의 기준입니다. 고가 과금하시고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유료 가입해서 듣고 계실까? 아니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내용 보시고 이수페타시스, HLB 이런 종목군들,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다 보시고 내처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요거 지금 안내해드리고 우리 그 신규 가입하신 분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목이 무지 많으신데 아마도 다 싹 다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편입을 하셨는데 매매 사인을 받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박생재 TV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는데도 박생재 TV에서 잡아드리는 종목을 그거를 언제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매일 올라. 매일매일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되나 걱정되시는 거고. 그죠? 하이닉스 지금 사서 해도 못 사잖아. 지금이 스타트입니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유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전화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어제 신규 가입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종목 정리하셔서 만약에 문자 나간 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내일 초대박 나는 거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악쓰고 떠든 시황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일 한번 봐보세요. 시황 어떻게 되나. 시장이 강세를 띠게 되면 누가 견인하는지. 무조건 100% IT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산업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반도체, 그리고 그에 연동돼 있는 소부장.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종목 기준 잡아드릴 텐데 VVIP 방에 종목을 다 하나하나 올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매도 사인 드릴 종목에 보니까 쭉 읽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알리코 제약입니다.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근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뭐 설명해도 의미가 없는 종목군들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시가총액 800억입니다. 우리 VIP 방에 새로 가입하신 분 기준에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2+3를 가입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2+3 가입하셨으면 지금 440 결제하신 거예요. 그죠? 무조건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 확인하시고 무조건 VVIP 1개월로 오세요. 농담이 아니라 1개월 집중해서 수익 내시고, 윤정두가 맞구나, 윤정두가 옳구나, 그럼 연장하시면 돼. 아니 뭔 5달을 뭐 어떻게 할 거야. 5달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 윤정두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VIP 방에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자 매수 오면은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계속 엇박자나죠.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입니다. 98,000원에 매수, 98,000원 살짝 넘겼다 95,000원대로 내려와.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VVIP 방에 오셔서 만약에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다면은 중간에 뭐 식사하실 때든 쉬는 시간에 잠깐 핸드폰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나 문자 받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98,000원에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95,000원인데 여기서도 사라는 얘기예요. 손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혹은 10만 원 공방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수익을 내지. 그리고 보통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뭐예요? 방송, 박성재 TV 방송이나 야간 무료 방송이나 지금 녹화본이나 아니면 채팅방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다 알고 전화하시는 거야. 다른 데도 가입해 받고. 뭘 우리 직원분들을 괴롭혀. VIP는 뭐고 VV는 뭐고. 설명을 만약에 해준다고 듣지 마세요. 그냥 윤정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 판단만 하시란 말이야. 내가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셔. 그러면 무조건 그냥 고객님 뭐 그냥 싸게 그냥 뭐 VIP 필요 없어. 윤정두가 그냥 VV 하래. 수익 내려면
한 달 그냥 VV 와서 수익 내고 나랑 맞는구나 하면 멋지게 수익 내신 금액 가지고 멋지게 연장하시면 되는 거야. 어? 그게 기준인 거지. 혼자서 VIP 어떻게 하시냐고. VIP 방은 그럼 뭐냐? 그냥 교육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자 오고 그러면은 혼자서 한번 난 매매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난 갖춰져 있어.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매달려서 종목을 골라낼 수도 없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매매 자신 있고 그러면 뭐 VIP 방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정신도 없고 뭐 하루 종일 매매도 못 하는데 근데 나를 누가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1대1로 관리는 못 해드리죠. 다만 중간중간 접속하실 때 해드리잖아. 근데 이 설명도 듣지 말라고 다른 분들한테는.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전화 딱 하셔가지고 나 자산 얼마야. 그러니까 나 이 방으로 갈 거야. 끝. 우리 직원분들도 전화 딱 와서 나 회원가입할게요. 자산 얼마세요? 왜? 자산에 따라서는 분류가 달라집니다. 그래? 나 얼마 있는데? 그러면 이쪽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VVIP반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 보신 게 문자반 뭐 VIP반이잖아. 난 VIP반 봤는데 이건 뭐야? 그거는 교육용의 기준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방은 VVIP 방에서 최소 1년 이상 되신 분들. 그래서 서로 전략이 엇박자 안 나게끔. 저도 막 민감하니까 한 분 한 분을 다 메타방에서 챙기려다 보니까 오버나이트 규정도 어기고 막 넘기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종목이 오버나이트에서 문제될 종목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 알리코 제약 지금 새로 오늘 가입하신 분이신데 또 VVIP 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하니 또 자산 규모가 작지는 않으세요. 그러시니까 옮겨 오시고요. 옮겨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약에 매매 시간 좀 여력이 되신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알리코 제약 800억짜리 우리 방에서 들어가면은 지금 나 미치겠다 진짜. 거래량이 무슨 뭐 오늘 하루에 5천 주 거래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느 녀석이 이거를 추천을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혼자 알고 들어가시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놈들이 이걸 매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들이 모르면 지들 돈이나 까먹으면 되지. 방송 나와서 이런 종목을 왜 언급하냐고. 시가총액 800억짜리를 이런 거 언급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금융당국에 신고해버려. 이런 애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이 회사가 안 된다 못됐다 안 된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아마도 9,250원이시라고 하시면 이거 뭐 언제 산 거야? 9,200원이면 어휴 뭐 이럴 땐가? 거래가 있을 때 한번 뭐 매매 사인 나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 대금 자체도 없죠. 얘는 분석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거래가 없는데 뭘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냥 매도입니다. 매도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매도해? 그래도 매도해야 돼요. 현재가 대비 1%, 2%, 3% 밀리더라도 매도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얘 왜 묶여있어? 6.7%? 나 진짜 머리 아프네 진짜.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이거를 매수하라고 방송이든 어디 뭐 유료방이든 나쁜 진짜 쌍욕 나가는 거죠 진짜. AP 시스템 3,262억. 우리도 3,000억 이상짜리는 종목 검색기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은 안 나와요. 왜요? 거래가 아예 없잖아요.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방송 갖고 나서 떠드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편입하시는데 25,000원이시면 아마 이런 날 들어가셨을 거야. 12월 25일 날 거래 빵 터진 날. 그런 날 거래 대금이 개뿔이나 걔네들이 뭘 알고 얘를 추천하겠어요. 회사가 끝내줘요? 회사가 끝내주는데 외국인기관이 안 사나? 대주주는 26%뿐이었고 거래도 안 나오고 얘를 뭘 믿고 사냐고. 얘를 일시적으로 거래 한번 빡 터뜨리고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매물 다 두들겨 맞은 건데 그 다음에 거래 없으면은 매도라도 시켜주든가. 진짜 나쁜 애들 많네. 이걸 어떻게 아시고 사셨겠냐고. 전부 방송 봤겠지. 히든 종목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했겠지.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시는데 우리도 자주 봤던 종목이고 23년도 1월 달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 종목이에요. 얘가 1,900만 주짜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40만 주네요. 지금 3조 3천억입니다.
얘도 거래가 터지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나머지 종목들 극소형주부터 다 정리하시고, 쟤는 뭐 1.2% 비중이시니까 그냥 정리하세요. 1.2% 비중이시니까. 뭐 얘가 상한가 가면 뭐 하겠어. 전체 자산의 1%인데 아무 의미가 없지. 진짜 레인보우를 사야 될 시점이 오면 우리도 산다니까요. 사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성공을 꽤 많이 했죠.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상한가 간 날짜만 얘기해봐. 1월 2일. 그리고 1월 연휴 구정 지나자마자가 1월 16일인가요? 1월 2일 상한가, 1월 16일인가 연휴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 상한가. 그리고 3월 16일, 8월 31일 이렇게 4번 상한가 왔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우리도 다 들어와서 그날 다 수익 냈으니까 기억하지. 검색해 다 터져 나오고. 그리고 거래 없으면요 못 보는 거야. 이거 갖고 또 소설 쓰는 분이 있어요. 지금 다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또 한 20억 박아 놓으셨더라고. 응? 신용까지 써서. 왜 그러셨어요? 한미반도체 다 팔아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갖고 있었으면 따블이야. 근데 한미반도체 파는 순간 또 한미반도체를 욕하면서 팔아. 그리고 팔고 난 다음 계속 욕해. 이따구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얘는 왜 좋아하세요? 삼성전자가 뭐 개뿔. 삼성전자 지분 2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있어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인가? 그리고 또요, 로보스탄가가 지금 LG전자가 1대 주주인가 2대 주주인가 그렇죠. 무슨 뭐 삼성그룹이 갖고 있다고 무슨 주가가 무조건 폭등 나온다 아니라니까. 어찌됐건 거래 터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정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차피 1%이시고 의미가 없어요 비중이. S퓨얼셀 갖고 계시는데 얘는 시가총액 981억. 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도. 거래량 14,000주, 거래대금 2억 300만 원. 이거 진짜 나쁜 놈들 아주.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우리도 실패한 종목인데 얘도 무조건 매도. 간단하게 매수 수익 났을 때도 있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어때요? 그냥 단순 논리로 보세요. 얘는 저평가에서 들어갑니다. 얘가 현대차야? 저평가에서 들어가게? 얘가 기아야? 얘가 하이닉스야? 얘가 삼성전자야? 저평가에서 들어갈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얘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든 뭐 외끌이든 순매수가 누적적으로 들어오는 거 없어. 두 번째는요, 그럼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지면서 시장에 이슈가 불거져서 시장에서 계속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거. 둘 다 아니죠. 정리. 얘도 어차피 1%야. 필요 없어요. 1%짜리 싹 다 정리. CQ 레터 전부 다 정리입니다. 얘도 정리. 663억. 이거 어떤 놈들이 진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쓰레기들 아주. 태웅로직스 얘도 정리. 거래 터질 때 아마 다 매수세인 나왔겠죠 이런 애들. 거래 터졌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스마트 솔루션즈 얘는 또 거래 정지네. 참 진짜. 율촌 같은 경우에 율촌이 뭐야 445억이에요? 아휴. 정리. 토니모리 얘도 정리. 얘도 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던 애요. 근데 대주주도 욕심도 많으시고 하여간에 뭐 조금 아는 업체긴 한데 매도, 전략 매도. 플레이디. 예. 누군가가 매수세를 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1257억 75% 대주 지분에 회사 끝내준다라고. 최근에도 누군가 또 매수하고 있겠지. 매수세를 누군가 내고 있겠지. 나쁜 놈 자식들 아주. 죄송합니다. 저도 언어 순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가 차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그냥 종가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그냥 깡통 차는 종목군들이야 이런 게. 일일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 뉴스 보고 뭐 이게 좋아요 이런 거 안 되고 181억 매도. 뭐 나머지 볼 필요도 없죠. KG스틸, KG그룹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KG그룹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커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슈가 불거져서 한 번쯤 변동이 나올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뭐 어디 인수한다고 그랬었더라. 내가 쌍용차인가요? 뭐 별의별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 터지고 움직인다면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래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는데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 아니 수익을 내신다면 수익을 내시려면은 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아우 참. 오픈베이스 매도, 제우스 매도, 그다음에 LX 세미콘도 얘가 그 시가총액 있어요. 시가총액 있는데 제우스도 6천억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럼 왜 사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가총액 10조짜리여도 하루에 막 10%씩 올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 반도체 충분히 많잖아요. 응? 1조 2천억의 LX 세미콘이 2차 전지 쪽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응? 반도체 쪽인가요? 얘는 왜 이렇게 못 움직여? 어찌됐든 얘도 일단은 매도. 우리 쪽 반도체 소부장 보는 쪽 무지하게 많으니까 우리도 얘도 예전에 봤었어요. 왜냐면 누적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누적 수급이. 근데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요. 작년에 좀 보기도 했는데 매도. 작년에 2차 전지로 좀 묶여있지 않았었나요? 어찌됐건 대한전선도 매도. 대한전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어떤 분들이 좋아할까요? 동전주 좋아하는 사람들. 대한전선? 맞나? 아 죄송합니다. 그 동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그게 하나생명인가? 하여간에 뭐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 1조가 넘어요. 1조 2조 하나? 근데 뭐 1,000원인가 그래. 주식수가 무지 많아. 하나생명인가 그게? 대한전선 어제 좀 헷갈렸는데 하나생명? 그치 2조 7천억인데 몇 천원 하고 있어. 3천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런데 그냥 막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막 물량 막 들어가고. 안 돼요. 안 돼. 그냥 거래 터지고 변동성 나올 때 제가 잡아드리면 보시는 거고. 삼부토건 정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한전선도 일단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 그리고 비중이 다 높지가 않으세요. 그죠? 삼부토건도 비중 높지 않고 싹 정리.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어유 박수 쳐드려야겠다. TYM하고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셔서 삼성전자 때문에 박수 쳐드리는 거고 TYM 전략 매도 15% 갖고 계시는데 15% 갖고 계실 종목 자체가 아닙니다. 평단이 9,500원이고 뭐건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거 예를 들어가는 건 결국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보시면 22년도에 그때 당시에 거래 터지고 고점이었고 거래도 없이 가격 반발력 나와서 9,000원대 넘기고 있을 때 저기서 다 사신 거 아니야. 작년 뭐 초중반에. 그 소중한 자산의 70%가 손실이시니 70%가 손실이신데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자산이 작으신 규모가 아니란 말이죠. 충분하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차분하게만 삼성전자 32% 비중이시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슈팅 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예전에 매일매일 얘가 시가총액 1위라고 거래대금이 계속 1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 거래대금이 1위 수준에서 계속 형성돼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얘 바보 같은 거 같잖아. 아니야. 신고가 찍고 눌림 폭일 뿐이에요. 얘도 움직임 나오면 굉장히 가벼워. 한 달에 변동률이 20%씩 나와요. 한 달에. 3개월 만에 70% 올랐어. 이게 3개월도 아니에요. 2달 보름 만에 70% 올랐어. 삼성전자가. 그 당시 기준에. 지금은요. 23년 1월 2일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 1위가 얘예요.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위가 얘입니다. 지금 외국인 55%고 대주주가 33%예요. 합산해가지고 대략 88%가 외국인과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와 외국인이 88%, 기간 지분까지 하면 어떻게 돼?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개인들이 단타 치려고 들어왔을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유통 물량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향성의 부분만 잡으면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거 무거워서 갈까요? 어이구 정신 차리세요. 삼성전자가 왜 무거워? 시가총액 개뿔이나 440조 뿐이 안 하는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2,800조예요. 2,800조. 삼성전자의 6배, 7배입니다. 그런 애가 올해만 85% 올랐어. 올해만. 근데 무슨 삼성전자 못 간다고 생각해요?
올해만 80%. 3개월 동안에. 얘기했잖아요.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2020년 11월, 12월, 1월,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얼마? 75% 올랐다고. 지금도 툭 건들면은 그냥 터질 수 있는 위치. 정부가 정책만 조금만 유보금 정책 줄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만 나와도 얘도 날아가죠. 기관들의 매도는 나빠서 매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관들의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주 매도가 있다. 그게 지분율로 얼마 되냐 이거야. 60억 주짜리인데. 응? 1% 매도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무지하게 갖고 있지. 지수 견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부가. 야 연기금화 삼성전자 더 사라. 아니, 농담이 아니라 막 금융지주사만 때려 사지 말고.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2억 8천만 주를 사갖고 있어요. 2억 8천만 주.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4%에 달하는. 4% 넘죠. 5%에 달하는. 유통 물량도 없는데 외국인이 5%를 때려 샀다고. 근데 주가는 꽉꽉 눌러놓고. 얘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당장의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까지 보신다면은 하이닉스하고 병행 조금씩 이동을 하시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의 비중을 한미반도체 소부장 쪽의 대장 윤정도가 잡아드리는 매매 사인 드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매수사인 나갔는데 19만 4,500원에 편입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매수사인 나가고 아마 사신 것 같은데 1% 사셨어요.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5% 비중에서 보고 있는 거고 단기간에 지금 10조가 넘는 종목의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어요. 왜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내용. 저평가야? 저평가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뿐이지 저평가 아니라고. 다만 메이저들이 때려 사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추이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의 또 정책주의 기준이 된다. 하나그룹주의 재편 작업 2개의 업체로 나눴죠. 업종 기준으로도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갖고 있는 하나 솔루션 쪽의 기준과 방산 쪽의 기준에서의 하나가 뭐예요? 원래 방산 업체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그룹이 대단한 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다 융화가 돼요. 희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신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게 뭐 있었다라는 내용보다도 희한하게 뭐 합병할 때나 이럴 때도 많은 이득을 봐요. 삼성하고의 빅딜, 삼성테크인하고 삼성테크인이 방산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카메라폰 모듈을 생산하기도 했고 그거 다 쪼갠 다음에 결국은 하나그룹으로 넘겨주죠. 뭐 좋아서 넘겨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결국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사실상 주인이 없잖아요. 채권단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로템은 전동차고 그럼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 누구한테 해줘?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럼 뭐 인위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그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 부분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아주 창피한 국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뭐 무기 개발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고 아직까지도 뭐 분단 국가니까. 결론은 지난 대선 때에 뭐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두 분께서 서로가 나 방산업체 방산 사업이 아니라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깨를 높이기 위해서 항공 우주 분야의 기술력을 민간 단체 뭐 민간 회사에 넘기겠다. 공식적인 입찰 경쟁을 통해서 넘기겠다. 결론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그런 거고 결론은 그게 결국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혜 아닌 수혜가 된 거고 거기에 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아니 채권단한테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 채권단 지분을 인수해야죠. 그 채권단이 매각을 하면서 그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 산업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엄청난 수혜를 줘요.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굉장한 수혜다라고 분석 내용도 나오고 그 공공연히 얘기가 나오는데 야 조용히 안 해? 쉿!
이렇게 지금 했었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인가 주고 인수를 하는데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해요. 삼자배정 증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야 채권단아 돈 벌어서 빚 갚을 게야. 야 이거 뭔 짓거리야. 돈 벌어서 빚을 갚는데 공짜로 준 거지 그러면. 어? 돈 못 벌면 뭐 연대 책임져? 아니지. 돈 못 벌면 그냥 대우조선해양 가져가는 거지 또. 그러니까 하여간에 2조를 주고 증자를 해서 대주주에 올라왔고 돈 벌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2조는 뭐 할 건데? 회사의 유보금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 2조 유보금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사겠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2조 투자해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를 둘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나그룹에서도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 정해진 것도 없고 아유 그 2조 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사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그 수준인 거잖아. 예? 하여간에 결론은 그런 뭐 정치적인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을 놓고 봤을 때 21년부터 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부 정책주로 방산의 기준은 정부 정책주로 설정을 해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꾸준히 들여다봤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동이 좀 커서 좀 사실 2순위, 3순위로 밀어놨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잡아낸 거죠. 그리고 그룹 그 재편 작업을 뭐 경영권 승계 작업이 되는 거죠. 사실 완벽하게 끝내놨고 그리고 뭐 실적의 호조세가 저평가는 아닌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거기에 메이저들의 매집이 들어오니까 기술적인 범위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입니다.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죠. 방산주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정책주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다 미친 듯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가볍게 가는 거예요. 지분율이 대주주 외국인 합산해서 얘도 80% 가까이 되니까. 79%, 8%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뭘 살까요?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받으신 분도. 결국은 VIP 방에서 혼자서 영상 들으시고 그럼 그 다음 뭘 사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힘겨우시단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이거 복잡하잖아. 야 이걸 다 사려는 거야.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54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전화하셔서 나 라이브 방송 들을래요. 한 달을 들으시더라도 여력이 되신다면은 할인을 받고 들으셔도 되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달 들으세요. 할인 받지 말고 그냥 그 금액 다 내고 수익 나서 그 금액 또 다 되는 거야. 땡큐지. 응? 1년 가입하시면 50%나 할인해 드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달 매달 꼬박꼬박 과금하시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일단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외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AS 받으신 분도 분명하게 설정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주력의 기준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 강도 나갔지만 반도체 소부장과 반도체의 기준을 집중하고 있다. 내일 기준에서 윤정도 시나리오대로 금리 인하가 무슨 개풀이나 호재지. 성장주의 랠리가 또 폭발적으로 나오겠구나.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재차 또 반도체 소비자에서 또 신고가 랠리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잡아갈 겁니다. 지금 바로들 전화하시고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분도 넘어오세요. VIP 방에 계신 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은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인 수익을 윤정도한테 의지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고 음악 올려드릴게요.